만 있어서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고 그냥 뭐 빨리 하겠습니다.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면 어떤 내용인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조 분석을 할게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뭘까 한번 세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연결어고 뭐 뭐뭐시라고 한다 뭐 이런 거 뭐 대신하여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게 뭔가 찾으셨어요? 실질이에요, 실질. 실질이 5번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 이 글에서 말하는 건 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 실질. 여기 글 읽어보셨겠지만 장애인 투표권 보장. 아니 우리가 장애인 당연히 투표권 있죠. 갖고 계십니다들.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자. 이게 이 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핵심은 오늘 실질이에요. 실질. 제가 세봤어요. 실질 5번 반복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달라고 이제 주의 한기를 들어갑니다. 이제 자, 올해가 바로 투표회, 선거해라고 합니다. 실제 이거 얼마 전에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올해가 전 세계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하는 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건 두 번째 달라. 그래서 뭐 다 읽어보셨겠죠? 자, 중간쯤 볼게요. 즉 민주주의는 절차와 형식도 지켜야 되지만 그 내용과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여기서 미리 한 겁니다. 절차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가치가 바로 실질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이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자, 보통 선거, 평등 선거처럼 법전에 써 있는 원칙이 아니라 그 원칙이 구현되는 여기서 말이죠. 실질을 봐야 된다. 실질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합니다. 누군가를 애초부터 투표장에서 배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장애인들 투표권 얘기 많이 마지막 하잖아요. 그런 민주주의가 온전할 리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단락에 걸쳐가지고 미국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전형적인 글쓰기예요. 이런 걸 할 때는 외국 사례 찾아봐가지고 비슷한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기왕에 투표권 선거 얘기를 하니까 미국 투표권 얘기를 가지고 왔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965년에 이르러서 미국은 비로소 흑인들한테도 전부 투표권을 줬어요. 가장 보수적인 남부까지도 그렇게 줬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조치는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뒤에 나오죠. 뭐 대학교 학생증을 갖다 신분증으로 쓸 수 없게 해버리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투표권을 갖다가 희한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뺏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현실의 장벽. 자, 여기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65년도에 투표권법이 제정돼서 남부 흑인에 대한 투표권이 전면적으로 허락이 된 거 있잖아요. 이 단락은 어떤 법적 장벽이 사라진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법적 장벽. 근데 법적인 장벽이 사라져도 현실의 장벽은 남아 있는 게 그 다음 단락에 무슨 출입대 학생증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죠. 바뀐 지도 신고 안 하면 또 유권자 등록 말소시키고 법적인 장벽과 현실의 장벽.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도요. 장애인 투표권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당연히 보장하고 있잖아요. 법적인 장벽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의 장벽이 있다는 거. 실질적인 부분, 현실의 장벽을 없애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 문장은 전형적인 물론 하지만입니다. 앞에 물론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 물론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얘기야. 우리나라 안 그래. 우리나라는 참고로 전 세계에서 투표 시스템이 가장 완벽한 나라입니다. 가장 완벽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 정말 사전 투표 시스템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그래요. 자, 물론 그래 우리나라 얘기 아닐 수도 하지만 투표권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보장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장애인 투표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뒷내용은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단락에서 나오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슬프기만 하다. 자,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계단에 오를 수 있고 누구나 복잡한 공약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운표에 들어간 이 연설문이죠. 이 말. 자, 김래지 의원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앞에 아예 안 보이신데요. 국민의힘 그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세요. 시각장애인이신데 그 피아노로 박사까지 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어떻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례대표 같은 경우 이제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이제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그쪽에 많이 이제 배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혜지 의원도 시각장애인이신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분이 국회에 어떤 벽 하나를 허무는 역사를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인데 이제 그 시각장애 안내견 걔 이름이 조이래 조이. 시각장애인 안내 그 저기 광고에 나오는 그 삼성 큰 게 있잖아요. 그 하얀 게. 이제 얘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그랬대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대요. 좀 약간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 어디 개가 들어와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규정상 딱히 막은 건 아니지만 그 전엔 전례가 없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국회 출입할 때 시각장애인들은
그 보좌관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사람이 안내를 했대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서 전례가 없었던 건데 이때 참 훈훈한 광경이 펼쳐져요. 그때 정의당, 민주당, 뭐 국민의힘 모든 3당이 다 만장일치 거의 만장일치를 합의해서 이 김혜지 의원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걔가 들어올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조치를 했다고 그래요. 국회 사무처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들어오면 걔 화장실 같은 것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위생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국회에 작은 벽 하나를 허물었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뭐 나오고 있죠? 마지막은 이것만 볼게요. 맨 마지막 문장.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 다음 문장 꽤 길어요. 하나, 둘, 셋, 네 줄에 걸쳤는데 똑같은 구조죠. 뭐뭐 한 거라고, 뭐뭐 한 거라고, 뭐뭐 한 거라고, 뭐뭐 한 거라고. 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뭐뭐 한 거라고, 뭐뭐 한 거라고, 뭐뭐 하고. 이게 많이 씁니다. 이게 약간 좀 웅변조의 표현인데요. 뭐 부끄러 좀 저도 이 표현 좀 가끔 즐겼어요. 뭐뭐라고 말하고 싶다. 뭐뭐 한다고, 뭐뭐 한다고, 뭐뭐 한다고. 약간 웅변조 변사체 어투인데, 자, 일을 안 하신 거라고, 해 달라고, 해야 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고. 또 강조의 표현, 표현의 기법으로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뭐뭐라고, 뭐뭐라고, 뭐뭐라고. 굉장히 웅변조죠. 굉장히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마지막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건 더 빨리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한 글이니까요. 자, 저는 그렇게는 안 봤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왔어요. 이걸 먼저 골라서 제가 아침에 이걸 먼저 골랐어요. 근데 이걸 초이스를 해놓고 나서 아침에 슬로 뉴스가 이제 아침 7시에 이제 배달이 되잖아요. 메일로. 오늘자 슬로 뉴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슬로 뉴스 메일 밑에 이제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이 이게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면서 슬로 뉴스 그 필자는 그런 해석을 달았어요. 이게 조선일보가 넌지시 너 사과해 이 얘기를 갖다가 그분한테 한 거다 이런 해석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뭐 그 정치적인 해석의 부분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그 추천해드린 거 이제 각자 메일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아침에 링크 올려드리잖아요. 정말 바쁘시지 않으면요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것만 보셔도 그날 아침에 조간 핵심 포인트는 다 체크하시는 게 돼요. 진짜로 그 상당히 잘 만든 컨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찝찝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솔직히 약간 찝찝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과라는 게 여기 보면 뭐 사과의 4가지 원칙도 나오고 한데요. 사과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표현 중에서 가장 진솔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의 표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노도 있고 기쁨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한테 정말 내가 미안한 감정이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사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짜 사과도 있겠지만 진짜 사과라면은 그거 자체가 좀 순수성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과라는 것 자체가 하나 그 자체가 사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사과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럼 이미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마지막 문장 먼저 보실게요. 성숙한 사과는 그렇게 우리를 결국 승자로 만들 것이다. 저는 솔직히 제 가치관하고 좀 충돌되는 문장이었어요. 사과를 하는 이유가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건가? 그렇다면은 그 사과는 도구예요, 도구.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이고 사과가. 어쨌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좀 약간 기회주의적인 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뭐 이 글 쓰신 분한테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요. 물론 이런 시각도 있고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너무 사과라는 걸 갖다 너무 고결하게 너무 숭고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과라면은 예를 들면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 말이죠. 편지 쓰고 천을 놓고 갔어요. 솔직히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매스컴 한번 타려고. 예를 들면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오해하지는 마세요. 착한 사장님들 얘기가 나와요. 뭐 배가 고파요. 뭐 후불로 드릴게요. 그러면 음식 배달해야 드리고 뭐 가보니까 미혼모가 있어가지고 그냥 병원비 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배드림 같은데 이게 뜨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돈줄 납니다. 엄청나게 장사 잘 돼요. 근데 이제 순수한 의도에서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또 보면은 그런 걸 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마케팅 효과를 노려서 심지어는 이제 이걸 갖다 연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 순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천원 넣고 이렇게 삐뚤빼뚤 편지 써놓고 간 거. 이 초등학생의 사과는 이 초등학생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과가 1,000원짜리가 수단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 이 초등학생 정말 착한 애 같아요. 정말 진짜 착하니까 자기 미안한 마음을 쓴 거예요. 1,000원짜리 놓으면서. 근데 이거 갖다가 기승전 마지막에 가서 사과는 우리를 승자로 만들 것이다?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특별히 볼 거 없어요. 예, 뭐 평이한 글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사과의 사원칙 있잖아요. 이 사과의 사원칙은 좀 많이 이런 칼럼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런 거 관련된 뭐 글을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표현을 하실 때 인용해 오시면 참 좋아요.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첫째, 빠르게 할 것. 깔끔하고 빨리 해라. 질질 늦게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고요. 빨리 인정해라. 빨리 사과해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라. 그냥 미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너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 해서 미안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그 다음에 단서 달지 마라. 조건 달지 마라. 조건 달면 이미 사과가 아니다. 그냥 100% 내가 미안해. 이게 진짜 사과야.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재발 방지. 같은 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과의 사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예요. 아니 꼭 조선일보라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야당이 한 말 이거 현근택 씨예요. 이거 현근택이라고 뭐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성희롱 성추행 발언을 했는데 거기다 또 단서를 달아가지고 진짜 사과 맞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자 표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공직자, 연예인, 정치인들 사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직군들이죠. 연예인들, 정치인들, 공직자들 사과 많이 해요. 머리 조아리면 사과하는데 진심 어린 사과 같지가 않죠. 자 종종 어기거나 있거나 외면 이 기본 원칙을 어기거나 있거나 외면한다 이런 거는 조금 체크해둘 만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기거나 있거나 외면한다. 어기거나 있거나 외면한다. 그러면서 좀 생소한 디즈레일이라는 1800년대 사람을 소환을 해가지고 승자가 리더가 됐을 때 여기서부터 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 사례 우리나라 사례 하나씩 가져왔죠. 뭐 존슨앤존슨 리콜 사태, 이 백화점 이게 작년 현대백화점 이거였어요. 현대백화점 대전 아울렛 불난 거. 어쨌건 이런 뭐 사과의 모범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보면서 저는 좀 그랬어요. 자 끝에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수치심은 도덕적 실패가 아닌 고결함의 증거가 된다. 사과는 상처를 치워놓고 유일한 몸이다. 근데 승자로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이 승자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현실에서 어떤 이득을 취득하는 그런 승자가 아니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영적인, 정신적인 승자 이렇게 본다면은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는 약간 이 사과라는 게 수단화되지 않았나 이걸 해서 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